안녕하세요. 박병태입니다. 오늘은 학습부전화에서 외국공부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5번에 걸쳐서 제가 어떻게 학습부전화에서 외국공부 달인이 되었는지를 보다 흥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1편으로 학교 중퇴 막노동 회화공부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학교를 중도에 하차하고 철공소와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연하게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못해서 모든 과목을 아예 포기한 영어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은 성적 부진에다가 4학년 때부터는 아예 중학교 입학시험을 포기하겠다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공부에 소질이 없고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학교 가지 않는 날이 가는 날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성적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였죠. 입학시험이 없어지면서 꿈에도 그리던 중학교에 정말 천우신조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험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저는 결국은 중학생이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이 결정이 된 뒤에는 동네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영어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정말 높았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쉬우면서도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이 되면서 영어 수업이 시작됐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영어가 연구 분석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급속도로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도 역할과 품사를 따지는 그런 수업을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제도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느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밖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주어, 동사, I가 왜 주어가 되는지, teach가 왜 동사가 되는지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단어에 대한 역할이나 품사를 규명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보호가 되면 이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단어에 대한 의미와 발음만 알면 영어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연구 분석 중심의 문법 수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오히려 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아예 3형식, 4형식이 되니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영어 문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등 이 품사나 그 역할 또 형식에 대한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연구 분석 위주의 영어 수업에 대한 이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그때가 이미 5형식 문장을 다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보어, 직접 목적어 이와 같은 역할이나 품사 혹은 형식에 대한 것만 눈에 보였는데 그나마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에 재도전을 해봤지만은 역시 문법 때문에 아예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학교 운동선수를 하면서
오전에는 교실에 앉아 있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와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결국 문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영어와는 사실은 완전히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유일한 희망이었던 영어를 포기하고 나니까 학교 가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첫째는 공부가 싫은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야 하는 것. 이게 저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무단결석을 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들을 퇴학시키겠다고 2번이나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가지 않고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속이다가 여러 번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학교를 방문하셨고 또 어머니는 같이 죽자고 하시며 밤새 통곡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이 날까봐 밖에서 결국은 아예 머물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가출에 대한 결심도 여러 번 했죠. 성적 부진 등으로 힘겹게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중학교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공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는 그 꿈도 결국은 접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공소, 건설 현장 등을 옮겨 다니며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학업을 포기한 후에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도 육체 노동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20살 때인데 저는 10대 중반에 객주로 올라와서 정말 많은 끼니를 굶어가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그냥 굶으며 보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제 몸이 근육이 특이하게도 많이 생기고 튀어나오는 그런 몸이라서 이 건설 현장에 다니고부터는 이 몸이 변했습니다. 특히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하다 보면 심한 근육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공부보다는 육체노동을 제가 더 좋아했습니다. 제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그런 그 건설 현장에서의 그런 이 재료들이나 시멘트 이런 것을 모래 등을 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 다리에 근육이 엄청나게 붙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릴 때는 이게 근육질이었는데 그것도 10대부터 근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몸에 근육이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신나게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참기 힘든 근육통으로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렇게 육체노동을 즐기는 동안 이 몸도 마음도 영어와는 완전히 단절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가 특이하게 변했습니다. 육체미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 당시에는 튼튼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왜소하게 변하긴 했지만은 철공소 막노동 현장에 떠돌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옹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점수가 최저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졸업장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졸업장이 없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역시 영어 성적은 최저였습니다. 단어, 수고, 문법이 어려워서 영어를 포기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치른 이런 검정고시에서 역시 영어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어는 역시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영어와는 완전히 단절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단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분석 중심의 영어 공부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는 한국인들의 IQ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인들의 평균 IQ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98, 영국 100, 독일 102, 중국 100, 일본 105인데 우리는 106입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107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뭐 홍콩은 국가가 아니죠. 자치도시라고 볼 수 있고 싱가포르는 뭐 최근에 107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한국이 지금 현재도 1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 학습 부진하였던 제가 어쩌다가 영어 회화 공부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막노동을 하던 20대 후반에 먼 미래에 대비해서 회화 공부를 결심을 했던 거죠. 그것은 회화 공부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유명 교수의 영어 회화 방송을 시청한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언젠가는 회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회화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회화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회화 공부가 영어 공부였다고 하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 동경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인 교수가 직접 쓴 교재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제 발로 서점에 책을 사러 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시간 이상 그 서점 안을 헤매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인문 초급, 중급, 고급이 있었는데 인문은 주로 인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초급이 그나마 제게는 좀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 40%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우리말 해석이 없이 주요 어휘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프록에는 듣기와 따라 말하기 훈련용으로 50분용 테이프 3개가 프록으로 있었습니다. 첫째 테이프에는 대화체 문장이 940개 정도, 두 번째는 927개, 뭐 이렇게 해서 3개 테이프 대화체 문장이 약 한 2700개 정도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본문 속에다가 본문 응용 회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중심의 문법,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이 단어나 이런 수고의 내용을 문법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듣고 따라하게 되면은 문장을 체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발음 집중 연습이 있었고 제게 가장 다가왔던 유형별 사용 훈련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내용과 활용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Harry is explaining the German lesson to John 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는 이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최대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Harry 하면 Harry는 explaining 설명하고 있다. 독일어 수업을 the German lesson 하고 그 다음에 to John, 존에게 이렇게 제가 이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벅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책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효과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서 학습법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습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화 중심으로 제 혼자 독학을 해보니까 영어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습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습득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 거지만은 대략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습득이란 우리말 개입 없이 최소한의 쉬운 영어 어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한 어휘로 표현된 영어를 우리말 개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적 감각이 개발되어진 상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 습득이 필요한 어휘는 본인이 좀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는 300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표현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는 900개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습득이 되면은 소수의 단어나 수거를 가지고 무한대의 말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습득에 아예 욕심을 냈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제가 습득에 욕심을 냈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133B 학습법 덕분에 저는 사실상 단숨에 영어 회화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133B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특징은 의미 단위로 이해하고 듣고 의미 단위로 따라 말하고 따라 말한 내용을 응용하는 겁니다. 133B의 1은 교재 한쪽을 한 면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듣고 따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면 읽은 내용을 의미 단위로 3번 이상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해가 되면 그 이해가 되기는 쉽죠. 이미 한 면을 숙독을 정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 머리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3은 들은 내용을 의미 단위로 3번 이상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P는 pronunciation, 발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려운 발음은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적 영어 습득을 위해서 핵심 문장을 제가 아예 개발했다고 하면 좀 그렇죠. 거의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득 중심 문장을 통해서 의미 단위로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 말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의미 단위를 하다 보니까 읽고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는 가운데 문법이 이해되고 문법이 거의 체득이 되었습니다. 의미 단위에 의한 신속한 영어 습득을 위해서 우리말, 영어, 의미 단위 대응 위주로 문장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어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단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뭐를 위해서, 나의, 미래 이런 뜻으로 의미 단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어 습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단위는 바로 의미 단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면 for my future 이게 어울려서 한 개의 의미 단위를 이룰 때 실제로 습득에 필요한 의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매일 이렇게 할 때 나는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every day 매일 이렇게 의미 단위로 대응을 시키면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의미 단위 이해는 영어 습득의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 의미 단위에 맞춰서 우리말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미 단위를 대체시켜가면서 기본 문장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스페인어를, 중국어를 이렇게 주요 의미 단위를 대체를 하는 거죠. I study English, I study Spanish, I study Chinese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 단위 대체 훈련은 문장 구조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미 단위 대체 중심의 연습은 여러분들이 문법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문장 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의미 단위 문장 확장 방식의 기본 문장 연습을 하는 거죠. 나는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very hard. I study English very hard
for my future. 자, 이렇게 외국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문장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본 문장 연습을 저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의 언어 체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 순에 맞춰서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 연습을 한 겁니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매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우리말과 영어의 언어 체계 차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순에 따라서 순차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어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어 습득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모국어를 매개로 영어를 외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특성을 또 고려해서 우리말 의미단의 중심으로 기본 문장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영어를 English. 매우 열심히 very hard. 나의 미래를 위해 for my future. 자, 이렇게 모국어를 매개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 의미단의 중심으로 기본 문장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따라 말하기 4대 원칙을 아예 또 독학을 하면서 개발을 했던 거죠.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 말하기 4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첫째가 의미 단위로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따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명확하게 따라하는 거죠. 의미 단위로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의미 단위는 이렇습니다. 이 원문이 주어지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계획들은 쉽다 만들기가 그러나 어렵다 그들을 실천하기가 이렇게 제가 나눕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나누는 거죠. 이 의미 단위 구분은 한글과 영어의 어순 차이에서 오는 큰 혼란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영어 습득 증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긴 문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장 또한 의미 단위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happy life is doing work that is interesting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가지는 하나는 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흥미가 있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따라 말하는 이 발음의 속도에 따른 효과가 다릅니다. 빠르게 따라하기를 하면 그 효과는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나 천천히 따라하게 되면 그 효과는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습득 능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 효과가 다르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발성 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이라는 이런 발음 근육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들을 듣고 따라하기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약하게 소리를 낮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가장 큰 언어적 문제가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단어 구성 철자와 실제 단어 발음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눈으로 보면서 발음을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요일이란 단어인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Wednesday입니다.
Wednesday인데 실제 발음은 Wednesday 혹은 Wednesday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철자 중심으로 단어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원어민 발음을 듣고 익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명확하게 따라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발음이 각인될 수 있게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철자를 보면서 인디아나폴리스라고 할 게 아니라 Indianapolis, Indianapolis, Saudi Arabia, Amsterdam, Rio de Janeiro, Socrates, Oasis, Mercedes 등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발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역으로 영어 특유의 감각 익히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직역 사례 1번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빵을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역을 했습니다. 도우세요 당신 자신을 빵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당신 스스로 가서 빵 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면 문장과 실제 동떨어진 이런 내용을 암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 습득이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의 직역 사례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역을 하면 나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만은 직역을 하면 나의 충고는 떨어졌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 위에, 귀들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역을 유출해야지 처음부터 마치 이게 그 뜻이냐 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암기하면 영어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영어다운 말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의 직역 사례 1번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내 시계가 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나의 시계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My watch does not work. 그 다음에 내 배터리가 다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나의 배터리가 죽었다. My battery is dead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는 내 전화기가 고장났다 하면 영어에서는 나의 전화기가 질서 밖에 나와 있다. My phone is out of order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직역 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 지 25년이 되셨다. 이 정도 되는 게 우리말로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25 years, 25년이 have passed, 지나갔습니다. Since my father and mother had got married.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영어 쪽에서는 원어민들이 오히려 두 번째 걸 더 선호하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5년 동안 결혼하신 상태로 유지되어 오셨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나 이게 더 영어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my father and mother,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have been married, 결혼하신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얼마 동안? 25년 동안. for 25 years.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회화 공부를 저는 순수 독학으로 단숨에 정복을 했습니다. 2740개가 넘는 대화체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2300개, 그러니까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것을 듣고 따라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6%는 어디 갔을까요? 26%는 저는 공부를 하다가 제게 어려운 문장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시킨 내용들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첫째 테이프에 940개 정도가 녹음이 됐었는데 그 중에 57%에 해당하는 540개 정도를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듣고 따라하기 잘 안 됐던 거죠. 두 번째는 녹음된 문장 927개 중에
700개 정도를 따라했습니다. 76%입니다. 세 번째 테이프에서는 875개 중에 790개, 약 90%를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라 말하기 비율이 57%에서 76%, 90% 점점 이렇게 증가했던 것은 점점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 말하기로 영어가 거의 완전 정복됐다고 저는 느낄 때 영어로 된 신문과 소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말하기 정복 후에 영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 그래서 국내 영어로 된 일간지를 정기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사 영어를 즐기게 되니까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라 말하기를 통해서 영어 발음에 대한 감각이 개발되고 또 영어 암기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또 같이 개발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휘력과 영어 습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휘력이 높아야만 영어 습득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1차로 아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휘 300개, 다른 사람이 표현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휘 9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서도 그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1세가 되면은 100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문법도 사용할 줄도 알고요. 2세가 되면은 250개 정도의 단어를 약간은 좀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700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은 말하기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된다고 그러죠. 근데 저의 경우는 처음에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기 전에는 전체 어휘가 한 7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12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어휘력이 늘다 보니까 문법이나 발음 관련된 감각이 개발되고 또 읽기, 듣기, 말하기에 대한 감각이 개발됐습니다. 감각이 개발됐다고 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알게 되고 발음도 단어를 이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발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된 신문과 소설 등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이 6,000개에서 때로는 8,000개 정도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휘력과 이해 능력, 활용 능력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제가 최초로 시작할 때는 700개 정도였는데 듣고 따라 말하기 훈련을 완성했을 때는 1200개 정도 됐습니다. 뭐 숫자로는 한 500개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은 많이 놀랍습니다. 제가 700개 정도를 알고 있을 때는 시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단어가 한 700개 정도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 단어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걸 귀로 들려줬을 때, 그러니까 단어로 된 그 음성을 듣던 혹은 문장으로 엮어진 걸 소리로 듣던 어쨌든 청각적 이해 가능한 것은 한 80개. 제가 직접 말이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했던 것은 30개가 안 됐죠. 30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30개가 전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따라 말하기가 완성됐을 때 2200개는 다릅니다. 눈으로 보여줬을 때 이런 시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게 1200개였고 청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도 1200개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나 문장을 할 때 활용 가능한 게 무려 300개에 이르렀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말로 표현하고 문장을 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학습 부진화에서 외고 공부 달인으로 이렇게 첫 1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2편에서는 미국 유학을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러시아 유학을 또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2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편을 보신 뒤에 2편은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 부진화했던 박병태 주요 양력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제 학력이나 경력 이걸 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다시 구성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나 국외의 강의, 저서, 또 현재 있는 그 근무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오늘 제1편에 대한 제 인생 이야기와 영어를 정복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편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